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도 35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노란색 영상이었지만 오늘도 노란색 배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계속 얘기하지만 네, 이번 주에 있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란색 배경을 한번 해봤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경제를 봤으니까 이번 시간은 정치를 볼 겁니다. 어떻게 정치가 발전했는가.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여기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가장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도 그랬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때 보시겠지만 한국이 어떻게 민주화의 길을 걸었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로 보실 사건은 바로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하면서 3.15 부정선거를 이뤄냈고요. 3.15 부정선거에 반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이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러면서 장면을 위시로 한 정부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승만 정부는 네, 대통령제를 실시를 했었지만 네,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의원내각제 정부가 있었던 시절이 바로 이 장면 정부였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장면 정부가 1960년에 들어섰지만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네,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합니다. 삼성 개헌도 하고요. 1972년에 10월 유신도 하면서 네, 장기 집권을 하게 됐죠. 장기 집권을 거의 19년 정도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저항도 분명히 있었겠죠. 네. 양으로 음으로 굉장히 저항이 있었지만 10월 26일 1976년 10월 79년 10월 26일에 11.6 서거가 일어나면서 네, 대통령이 피살되고 네,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정부는 바로 또 다른 군부였던 네, 전두환 정부였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끌었던 네, 그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에 반대했던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큰 네, 액션을 취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광주 시민이 유혈 진압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에 사료를 한번 보시면 시민군들이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하면 그 무자비한 만행, 그 신군부가 권력을 다시 잡는 그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자비한 시민을 네, 유혈 진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도 이 얘기를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미얀마 사태와 현재 5.18 그 민주화운동 간의 관련성을 한번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 단임제를 토대로 한 신군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는데 7년이 지나고 똑같이 네,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가 정권을 잡고 네, 전두환 정부가 이제 7년 뒤에 이제 그 직선제 요구를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나왔던 게 이제 629 선언인데요. 요게 바로 629 선언입니다. 네, 그 당시에 여당 총재였던 노태우 그 당시 여당 총재가 네,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8년 2월에 평화적으로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했으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1997년에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평화적으로 여야가 교체되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민주주의, 민주정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어떠했는가? 일본은 55년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55년 체제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한 거죠. 55년. 우리는 19년도 굉장히 장기 집권이라고 했지만 일본의 55년 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5년 체제는요. 쉽게 말하면 자유당, 자민당과 그 다음에 사회당의 양당 체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것,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955년에 이루어진 체제다라고 해서 1955년 체제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1990년대까지 갑니다. 1990년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굉장히 크게 대립을 하면서 우리 그 1946년에 만들었던 평화헌법이 군사력 보유를 금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수 정당에서 개정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진보 세력이 결집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이 결집하면서 아예 거대 양당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55년 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민당 지배 체제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도 겪고, 석유파동은 아까 경제 지난 시간에 봤었지만 두 번째로는 로키드 사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로키드 사건은요, 군수업체였는데요. 미국의 군수업체였는데 얘네가 뇌물을 건네는 사건, 항공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던 사건이 있다 보니 이러한 부패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면서 일본이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호황됐었죠. 우리 플라자 합의를 토대로 금리가 인하되고, 그 금리가 인하되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장기 호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민당이 다수당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우리 거품 경제가 빠진다 그랬었죠? 기억나요? 거품 경제가 거품이 쫙 빠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55년 체제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붕괴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현재는 자민당이 재집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정부가 일시 집권하기도 해요. 2009년에 하지만 자민당이 현재 아베를 이어서 근데 현재는 스가 총리죠. 스가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도표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유당이 분열하고 일본 사회당이 집권을 하다가 전후 첫 총선으로 자유당이 집권당으로 되고 요때 합의를 하면서 1955년에 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55년부터 93년까지 되게 오래 가죠. 93년. 그러면서 자민당이 과반수 확보를 실패하게 되고 일본 신당으로서 연립정권이 만들어지다가 2000년 이후 그 자민당이 쭉 다시 이어지고 있더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타이완은 어떠했는가? 타이완은 일당 지배를 넘어 양당 체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당이 우리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타이완으로 넘어가는데 실상 1987년까지는 계엄, 군인들이
통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제도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계엄이 민주화 요구를 통해서 87년에 계엄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서 복수정당제를 도입하고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총통도 직선제 등의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수희벤 총통이 2000년 2000년에 총통으로 부임을 하면서 민진당과 국민당 양당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더라. 여기 동아일보에서 이야기한 1987년에 계엄령의 해제안이 등장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중국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대약진 운동과 개혁개방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그 대약진 운동과 개혁개방 정책의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문화 대혁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경제적으로 대약진 운동과 개혁개방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화대혁명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배경은 바로 대약진 운동이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하다 보니까 마오쩌둥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실각 위기가 있다 보니까 마오쩌둥 주도의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홍위병을 조직해서 내부에 있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 홍위병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아예 군대를 투입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린아이가 되게 어른을 굉장히 머리도 자르면 머리를 막 강제로 깎으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홍위병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10대예요. 10대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예 이들한테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를 요구하고 이게 세뇌되고 배워 나가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무섭게 농촌에서 이러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거지요. 요렇게 일단 하지만 이제 그게 마오쩌둥이 이게 10년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76년 정도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76년에 마오쩌둥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 문화대혁명도 막을 내렸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天安문 사건인데요. 우리 그 마오쩌둥 사후에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했다 그랬죠. 굉장히 자본주의의 오픈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서 아예 경제만 개혁할 것이 아니라 정치도 개혁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요 탱크들 보이시죠? 탱크들을 사람이 막고 있지만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天安문 사건을 할 때 중국에서 100만은 소수다. 그러니까 이들을 진압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제로 진압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天安문 사건 이후에도 남순 강화를 통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더 강화했고 경제는 개방을 하지만 정치는 아직 사회주의로 계속 나가는 모습을 이원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티베트족이나 위구르족에 대한 독립 요구를 강경하게 진압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대응은 경제 성장 가속화를 통한 생활 수준 향상은 하지만 애국주의 교육 강화로 국민 결집을 통합. 그래서 정치는 개방, 경제는 개방, 정치는 사회주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는데, 북한은 조선 노동당의 일당 지배 체제, 그렇죠? 우리 그 김일성 독재 체제가 쭉 이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김일성의 사상을 담은 게 바로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을 담은 헌법이 바로 이 사회주의 헌법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을 하고, 그것을 아들인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고, 그 김정일 사망 이후에 현재 김정은으로 3대 세습되어가는 북한의 정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만 이렇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치가 발전을 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가 발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난번과 똑같이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까지 살펴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체제라 그랬죠? 그렇죠. 55년 체제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중심에? 그렇죠. 자민당 중심에. 근데 이것이 아직도 이 자민당 중심으로 쭉 이어지고 있더라. 중간에 한번 거품 경제가 빠지면서 혼란이스러워서 잠깐 실각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도 자민당 중심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담았던 4.19, 그 다음에 5.18,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쭉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문화 대혁명과 그 다음에 쭉 이어졌던天安門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북한은 아직까지 3대 세습을 하고 있더라 정도만 간단하게 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16일. 4월 16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어나가 수업을 듣고 매년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이루어낸다라는 생각, 그런 마인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